1570년 음력 12월 8일 경상도 안동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시대의 정신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이자 성리학의 거대한 산맥이었던 늙은 학자가 도산서원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이황. 우리는 그를 호인, 퇴계로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70살의 노학자 주변에는 제자들이 흐느끼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오로지 학문과 원칙,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또한 우주의 원리나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거대한 담론일 것이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방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자라나고 있던 작은 화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저 매화에 물을 주라는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명령이 자신들의 스승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기에 눈물로 그 뜻을 받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유언이 정말 저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가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그리워했던 단 한 사람, 자신의 신념 때문에 평생 외면해야 했고 가슴에 묻어야 했던 한 여인을 향한 마지막 암호이자 고백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머니 속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근엄하고 따분한 학자라는 가면을 벗겨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 칼날 같은 정치판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70여차례나 왕의 부름을 거부했던 한 사내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는 그토록 장엄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학문의 완성이 아닌 고작 매화 한 그루에 물을 주라는 말을 남겼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끔찍한 피비린내와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권력의 한복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 도피의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매화가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먼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무려 77차례나 임금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 벼슬을 내리고 심지어 올라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해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죠. 그는 극심한 병에 걸렸다거나 늙고 쇠약해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상소를 올리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학문에만 몰두하고 싶었던 고고한 선비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의 전생애를 지배했던 거대한 정치적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황이 태어난 1501년 무렵의 조선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로운 유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던 피의 숙청, 즉 사화의 시대였습니다.
이황이 19살이 되던 1519년, 그는 기묘사화라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자 조선의 개혁을 이끌던 조광조가 왕의 의심 하나만으로 사약을 받고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죠. 그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45년, 그가 45살이 되던 해에는 을사사화라는 더 끔찍한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권력을 잡은 외척 세력은 자신들의 반대파 선비들을 영모로 몰아 무자비하게 죽이고 유배 보냈습니다. 이황의 눈앞에서 수많은 동료 선비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당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형이었던 이해 역시 이 사화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파직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황에게 권력과 벼슬이란 더 이상 학문과 이상을 펼치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자신과 가족, 동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피 묻은 칼날 그 자체였죠.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자의 길은 저 더러운 피가 튀는 중앙 정치판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도리를 탐구하며 신념의 생존을 이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의 낙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피와도 같았던 처절한 낙향의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다른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차가운 정치판에서 도망쳐 당도한 저 멀리 남쪽의 작은 고을에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을 말입니다. 1548년 을사사화의 광풍이 여전히 한양을 휩쓸고 있던 그해 봄, 48살의 이황은 단양 군수라는 중앙 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먼 한직으로 마지못해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2명의 부인을 병으로 잃었고 형마저 고문으로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본 뒤라 그 어떤 인간적인 교류도 정치적인 욕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저 이곳 단양의 아름다운 산수, 즉 단양 팔경이라 불리는 그 절경 속에서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학문에만 몰두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부임한 첫날 관례에 따라 관아에 소속된 기생들이 새로운 사또에게 인사를 올리기 위해 그의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황은 그 화려한 여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여색이란 학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하물며 기생이란 엄격한 유교적 원칙을 따르는 성리학자로서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었죠.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의례적인 인사를 받고는 모두 물러가라며 손짓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생이 물러가던 그때 야사에 따르면 유독 한 여인이 이황의 발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두향, 당시 18살의 어린 기생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두향은 다른 기생들처럼 붉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복에 가까운 새하얀 옷을 입고 그저 맑고 총명한 눈으로 이황을 조용히 바라보았죠. 그녀는 단양에서 미색이 가장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와 서화에 능했고 특히 검은고 연주가 신기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황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두향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황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생들처럼 술이나 잠자리를 권하는 대신 이황에게 뜻밖의 선물을 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매화 화분 하나였습니다. 이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매화에 미친 사랑, 즉 매처,
매화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화를 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눈보라를 모두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그 고고한 절개와 굳은 지조가 바로 그가 피해 숙청 속에서 지키려 했던 선비의 신념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살의 지친 학자는 자신의 영혼과 신념을 정확히 꿰뚫어 본 이 18살의 어린 기생에게서 처음으로 사람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두향 역시 자신의 예술과 매화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이 위대한 남자 이황에게서 존경을 넘어선 연모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학자와 가장 낮은 신분의 기생, 이황과 두향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육체적이고 통속적인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나눈 영혼의 교감이자 예술적 동지애였습니다. 이황은 두향을 더 이상 천한 기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매화를 사랑하는 나의 벗, 즉 매우라고 부르며 인격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두향이 달빛 아래에서 검은고를 타면 이황은 그 청아한 소리에 맞춰 자신의 철학이 담긴 시를 읊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을 잊고 오직 예술과 학문, 그리고 매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기쁜 대화를 나누었죠. 두향에게 이황은 자신을 그저 놀이개나 물건이 아닌 인격체로 대해준 최초의 남자였을 것입니다. 이황에게 두향은 피로 얼룩진 정치판에서 만난 그 어떤 고고한 선비들보다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황은 두향이 선물한 그 매화 화분에 매형, 즉 매화 형님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며 자신의 서재에 두고 애지중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물 사랑이 아닌 두향의 맑은 마음을 받아들인 이황의 방식이었고,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이황은 단양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단양 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백성들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마치 찰나에 피고 지는 매화처럼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단양 군수로 부임한 지 불과 9달 남짓 1549년 초가 되자 한양에서는 또다시 이황을 중앙으로 불러들이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풍기 군수로 발령이 나면서 정든 단양과 그리고 두향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별의 날이 밝았습니다. 1549년 초봄, 이황은 단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는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성리학자로서의 엄격한 원칙 때문에 감히 두향을 데려가겠다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었죠. 조선의 법도상 광기는 관아의 재산이었기에 군수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가 기생을 첩으로 들인다는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그가 평생 지켜온 학자로서의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두향 역시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위대한 학자의 앞길에 자신이 걸림돌이나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별의 날밤, 두향은 마지막으로 이황을 위해 자신의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연주는 더 이상 사랑의 기쁨이 아닌 뼈가 시리도록 찢어지는 이별의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을 더 큰 길로 보내야 하는 처절한 체념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평생 아껴왔던 검은고와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하얀 매화인 백매 화분 하나를 이왕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이 이왕의 곁에 함께 갈 수 없다면 부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매화가 곁에서 스승님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염원이었습니다. 이왕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그 매화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짧았던 사랑의 증표이자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운명에 대한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양은 이른 아침부터 강가에 나와 이왕이 탄 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왕의 배가 강 저편으로 사라져 더 이상 한 점으로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왕은 배 위에서 멀어지는 단양의 아름다운 산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9달의 시간을 가슴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이왕이 떠난 후 두 양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정사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은 그 비극성 때문에 오히려 수백 년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구전과 야사로 아주 처절하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황이 떠나자마자 두 양은 단양 관할을 찾아가 자신을 기생의 명부에서 지워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만인의 기생이 아닌 오직 한 남자를 평생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여인으로 살기를 선택한 것이죠. 관아의 허락을 받은 그녀는 이황이 떠나던 그 강가가 잘 보이는 강 언덕 위에 작은 움막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황이 남기고 간 시와 책들을 읽고 그가 선물했던 검은고를 타며 그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른 봄, 이황이 그토록 사랑했던 매화가 피어날 때면 그녀는 가장 깨끗한 매화 가지를 꺾어 이황이 있는 안동 도산 방향을 향해 정성껏 차를 올리고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년, 10년,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2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양도 이제 40살의 중년 여인이 되었죠. 1570년 음력 12월, 마침내 안동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머나먼 단양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양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 슬피 울었지만 이내 눈물을 거두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정하게 몸단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정갈히 씻고 22해 전 이황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던 날 입었던 그 새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황을 처음 만났고 마지막으로 떠나보냈던 그 단양의 강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평생 사람으로 벗으로 대해준 유일한 님을 따라 이 세상을 하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이황이 있는 안동 쪽 하늘을 향해 마지막 큰 절을 올린 뒤 스승님, 저도 이제 스승님을 따라가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신이 평생 탔던 검은고와 함께 차가운 남한강 물속으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생 두 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녀는 이황을 따라 목숨을 끊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바라며 만들어낸 슬픈 전설일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이황 역시 저 멀리 안동에서 그가 떠나온 지 22해가 지나도록 그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향과 헤어진 후 이황의 삶은 다시 거부하는 합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중앙의 관직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낙향했고 고향 안동에 도산서당이라는 작은 초가집을 짓고 오직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을사사화의 피바람 속에서 깨달았던 신념의 생존을 자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권력의 자리에는 그 대신 훗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국난 속에서 조선을 구원한 서해 유성룡, 학봉 김성일 같은 위대한 제자들이 대신 앉게 되었습니다. 이황의 위대함은 그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그 권력을 경계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기, 즉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차가운 원칙과 뜨거운 감정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완성시켰고 이는 조선 성리학의 가장 거대한 뿌리이자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철학의 중심이 되었죠. 하지만 이토록 차가운 원칙을 강조했던 이황의 삶에 두향이라는 뜨거운 감정의 기억은 과연 어떻게 남아있었을까요? 그는 두향과 헤어진 후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단양에서 두향이 마지막 선물로 건네주었던 바로 그 하얀 매화 화분을 평생 자신의 서재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애지중지 돌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유독 그 낡은 매화 화분만 끌어안고 아끼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감히 그 슬픈 연유를 묻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22해의 세월이 흐른 1570년 그의 임종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1570년 섣달, 퇴계 이황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22해 전 두향이 눈물을 흘리며 건네주었던 이제는 자신의 분신이 되어버린 바로 그 매화 화분을 바라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 매화에 물을 주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식물을 향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권력을 피해 도망쳤던 48살의 자신을 유일하게 위로해 주었던 18살의 여인, 신분의 벽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유일한 벗, 그리고 22해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여인 두향을 향한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퇴계 이황을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혹은 1000원짜리 지폐 속의 근엄한 인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77차례나 왕의 부름을 거부했던 강직한 선비였으며 신분의 차이를 넘어 한 여인을 평생 가슴에 품었던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 위대한 학문적 업적들은 두향이라는 인간적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성리학이라는 차가운 원칙으로 평생 억누르고 승화시킨 고통의 결과물은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종종 이렇게 가장 극적인 러브스토리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딱딱한 업적과 연대기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록의 행간에는 이렇듯 평생을 건 기다림과 뜨거운 눈물, 그리고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한 남녀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퇴계 이황과 두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슬픈 사랑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교과서가 지워버린 진짜 역사를 발굴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